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오후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강성 지지층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교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일의 의미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12년 동안 정상회담이 없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워낙 한일 관계가 참 껄끄러운 관계여서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북한 같은 경우에 또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국과 일본이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한 경계, 또 북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약한 고리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고리가 강화가 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의 필요성을 더 직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적인 굳건함을 기대하는 목소리 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 거의 4년 만이고요. 정식 초청은 12년 만입니다. 민주당이 바라보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의 일본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과의 만남은 박근혜 정부 이후로 다자 외교장에서는 만났지만 실제 과거의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상 간의 이런 외교는 사실상 한 12년 동안 중단이 돼 있었죠. 만남 자체가 성사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사전 조건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강제동원 징용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에서 지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전쟁을 도발한 것이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라라는 대한민국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은 경제 전쟁을 도발하는 것으로 갚았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 정보를 당신들과 공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가 지금은 일부 가동을 좀 하고 있죠. 다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복원을 했죠. 하지만 아직도 그 지소미아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싸움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이 배상이 온전하게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일본의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 문희상 중재안이 있는 것처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고 가자라는 것에 대한 일본의 거부와 이것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경제 전쟁 도발로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실 양국 간의 편안한 만남이 없었던 것인데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위해서 과거를 다 덮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를 잊자, 과거를 덮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우리 숙제이기도 한데 과거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분들을 구속시키고 했던 그로 인해서 친일 청산이 안 됐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정상 만남을 성사시킨 것까지는 좋으나 소부장 전쟁을 도발한 그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 없이 지소미아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지소미아는 소부장 전쟁 화이트리스트 그 제외에 대한 우리 대응이었었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먼저 저들을 안아주고 또 저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궁금함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 정상회담이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때 앞서서 복귀왕 대변인께서 짚어주셨던 역사적인 문제, 좀 강제징용 피해 해법과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일본이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말하자면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죠. 과거는 과거사,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그 과거사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사 그대로 이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실천에 옮기겠다 하시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은데 지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해법을 제시했으니까 기시다 총리가 사실 이번에 이 호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뭐 공동선언문은 뭐 발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네. 이런 강제징용 해법의 기본은 해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은 사과와 배상이죠. 사과가 있어야 되고 배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과 부분에서 오늘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할지 이는 지금 뭐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과거 역사 과거의 이제 정부들을 개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DJ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수준에서 사과를 할 것인지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오늘 사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제 셔틀 외교가 본격화되고 그러면은 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다시 정리된 가운데에서 사과, 진정한 사과. 그러니까 그 오부치 총리도 얘기했듯이만 통렬한 사과 뭐 이런 부분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사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뭐 그만큼의 수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은 뭐 실사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공동선언이 안 이루어지면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사 부분은 누구나가 생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다는 걸 인정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제사회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그게 강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사실상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외교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그게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거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1+1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또 1+1+알파라 해서 이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내자 하는 부분까지 나왔는데 지금만이 그렇게 그때 안 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외교적을 해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완전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과거는 과거사 두고 네. 미래를 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자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사실 확인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래로 가자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과거는 묻어두고 혹은 잊고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니, 피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 당신들 반성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가해자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해법과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강제동원 대상자들이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 속에서 그 협상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은 그 피해자들이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피해자들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 이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1대1 혹은 문희상 의장의 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범 기업인 일본의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외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일종의 꼼수로 해서 무슨 청년 기금을 그 한일 공동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가 사실상 어찌 보면 국민적인 어떤 그 민심을 이반케 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도 국민적 정서를 어떻게 위로하면서 또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을 하느냐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실 큰 숙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만 미래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들은 그대로 두고 시험 문제 풀 때도 모르는 것들은 좀 두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것. 이런 해결 방법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외교 해법이었었는데 과거 거 다 묻자. 이러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역사 그리고 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성국가, 테러국가라고 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내달라는 과거를 네. 다 묻자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과거를 다 묻자는 누가 과거를 다 묻자 우리 국민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법을 찾아 감정을 내세워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을 내세워 보면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감정을 자제하고 더 나은 네.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공동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부터 또 경제적인 성과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국내 현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주 69시간으로 개편을 지시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무리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다시금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잘못 전달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주 69시간을 근로하자, 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분야에 따라서 사업 분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계속
이걸 밤을 새워서 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R&D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IT 부분이나 이런 데는 밤새워서 일할 그런 밤새워서 일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69시간을 일하자 이것이 아니고 최대한을 69시간을 둔 거죠. 뭐 필요하다 그러면 69시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더 긴 휴가를 사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69시간이 나왔는 것 같은데 그 상한선 69시간도 너무 길다. 너무 많다 해서 이제 64시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60시간 상한선으로 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야 또 말하자면은 그 더 이상의 진짜 정말 힘든 과정의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은 저 동의하는데 69시간보다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는 데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캡을 둬야 된다는 것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주 69시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도착하셨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면 네. 을미사변이 있던 해에 창업된 알겠습니다.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 네, 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 맛집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고 69시간 상식적인 게 아니죠. 옛날에 얼마 전이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69시간 이야기가 나온 지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또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캡을 씌우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 52시간 노동으로 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안 하면 경제는 누가 살리냐라는 어떤 그 자본의 논리라고 치부하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OECD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말이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평균 연간 300시간의 노동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69시간 일하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과거에 7, 80년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정서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여전히 한국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길다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서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노조 조직률이 15% 미만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85%는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여가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를 해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금 비록 한 번의 어떤 파장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국민 정서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69시간을 노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한을 69시간을 둔 것이지 69시간을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69시간까지 허용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 다음에 더 길게 또 휴가를 쓸 때는 더 길게 쓰자. 휴식을 취할 때는 더 길게 휴식을 취하자. 이런 의미이지 69시간 동안 일을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씀이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물론 69시간까지 모두 일해라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소기업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는 69시간 일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 인식에 대해서 경영자가 그렇게 노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제 의견들을 취합한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하에 다시금 보완을 지시했으니까요. 관련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여야 협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도 만남을 가졌거든요. 어제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죠. 어제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국민들 앞에 보여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대표 간에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왜 야당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하고 또 당대표 간의 입장은 다르니까 당대표 간에 밥을 자주 먹자고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 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 또 앞으로 기대 얘기도 많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저는 어제 저 만남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기분 좋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워낙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 잘못 뽑은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고 계속 싸우는데 어쨌거나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만 싸우는 정치의 모습, 좀 덜 싸우는 정치의 모습, 혹은 대결한다 하더라도 발전적 과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잘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지금 사실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총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결은 불가피합니다만 최소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탈피해야 되는데 그 키를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 만큼 좀 더 넓은 품으로, 대통령이 품이 작으면 여당 대표라도 품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자주 만나고 격주에 한 번씩 보자라는 제안이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라 틈만 나면 무슨 현안이 있고 전국이 꼬이는 거 있으면 봅시다라고 해서 사실 뭐 한 200보 정도 가면 바로 당대표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 가능한 일이라 저는 협치를 실천하는 김기현 대표의 모습 속에서 여당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 대표도 그렇지만 야당 대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민생과 관련된 입법안들이 굉장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실행을 할 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오늘 말하자면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어제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러냐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단 말이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부력 외교니 뭐 참사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말하자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진취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좀 협조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뭐 국내 정치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국민 선동하고 국민 감정을 악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 부분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키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모두가 다 장관들이 의회 로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지금 다수 의석을 야당이 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생 과제들을 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로 누가 더 많이 욕하나 경쟁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여야 모두가 다 특히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는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회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여야 협치를 또 바라보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각각 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이후에 이제는 내부적으로의 갈등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일부 약 20% 미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죠. 그분들의 목소리 크게 들리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와 또 천하람 그 지난번 후보가 약 15%의 득표를 얻었던 것처럼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두고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당내 분란이 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뭐 현재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좀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침의 일환으로서 대표의 거취 문제도 함께 결정될 것이다 라는 정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퇴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총선을 앞두고 너무나 낮다라고 하면 거기도 비대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대위 조기에 전환하면서 당대표는 뭐 권한을 완전 축소하든지 내려놓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근에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얘기하는 것들도 그러한 일환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께서 일종의 뭐 적극 지지자들 분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박 실적이다라고 표현했던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자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박 실적이다라는 웹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분들에게 이분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형사고발 검토하겠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년 총선을 앞둔 일종의 갈등은 총선 공천 끝날 때까지 양당 다 그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더 뭐 악화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더 악화될 상황은 아니다 좀 선을 그어주셨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어떤지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약간 이제 퇴진 요구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야당 내의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엄연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그제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표현이 저쪽이라고 하는 표현에 나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같은 당내에 있는 당원들이고 자기 사람들인데 개가 다르다고 해서 저쪽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생각이 차이죠.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좀 놀라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말로는 함께 하겠지만은 그렇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말이죠. 내일도 또 출석을 합니다. 법원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내일 나가게 되면은 다음 달쯤 선거법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다음 달에쯤에 아마 1심 선고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3개월, 6개월을 1년 내에 선거법은 이제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럼 다음 달 4월 달에 결론이 1심이다. 그럼 7월 달에 또 2심이다. 대법원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갔을 때 이렇게 계속 지속됐을 때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하면은 아마 총선을 앞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가정을 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이런 부담을 안고 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갈등은 계속 여전히 엄연히 존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충돌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의원총회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싸울까 싶어서.
그런데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이제 갈등이 더 노출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데요. 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 앞으로 또 이 대표가 어떤 해안을 갖고 민주당을 이끌어갈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공천 TF나 의원들 만났을 때 했던 말들을 토대로 인적 쇄신 여기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은 빨리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검사 측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을 현재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이 기소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측면이 뭐 무죄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더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국 결론은 내년 공천이에요. 내년 공천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친명과 비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약 20%에 속한 이분들이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당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적 쇄신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보고 있는 사무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뭐 일종의 대변인 이런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교체를 하거나 보충을 하거나 라는 형태로의 인적 쇄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현재 받아들여서 뭐 저는 머지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보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인적 쇄신하면요. 그게 쇄신이냐 오히려 뭐 후퇴다라는 또 공격들도 하고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의 분란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라는 것이 키인데 지금 민주당이 공천 TF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사실상 비명계 네.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천 룰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까지 결정한 공천 룰인데 권리당원 50%와 시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경선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전략 공천을 하는 그건 여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직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구의 어떤 의견을 묻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안이 있었는데 이 혁신안 또한 분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년 공천 싸움인데 공천 싸움에 대해서 룰을 정하는 것 저는 민주당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이해찬 룰 그 룰을 통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온 그분들이 이 룰이 불공정하다라고 저항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뇌관은 이미 봉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더 커질 염려는 없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당원 80조를 삭제하자는 얘기. 저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안이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됐을 경우에는 당직을 중단시킨다 하는 부분 혁신안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데 이것을 제외 조항으로 해서 정책 탄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 또한 더 확실하게 구하자 해서 이 혁신안인 당헌 80조를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이 민주당이 이런 정말 민주적인 정당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당내에 이런 친명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분들의 이게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너무 참 비민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원 80조는요 당원들의 의견이에요. 책임 있는 어떤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부당하게 몇 년 전까지 땡겨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 의견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김재원
그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 있는 발언인데 사실 우리가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의견조차도 마치 그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이 민주당 내 인적 쇄신 적정한 시점이라고 하면 언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 12월 10일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식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총선에 대한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되는 거죠. 후보 등록을 받아주고 예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10월쯤부터는 최소한 총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점쯤부터 어떻게 총선 체제를 갖추느냐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시기로 보면 그쯤부터 연말쯤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지금처럼 검찰이 조금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뭐 지속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 여론을 보면 좀 검찰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그 아까 얘기한 선거법 이 문제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국민들에게 안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선두에 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총선의 유불리에 따라서 민주당 결정할 것이고 그건 국민의힘도 똑같은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이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또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들을 좀 자제하는 목소리를 내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이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게 정말 진정한 뜻을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뭐 저렇게 해석하더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하실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또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시는 친명계들도 그런 뜻을 굳힌 것 같아요. 끝까지 가자 하는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 타당의 상황이니까는 제가 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말하자면 개딸을 비롯한 이 팬덤 정치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가 바람직하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자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면서 가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지금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약간 주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확보를 해서 뭐 지금 대장동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곧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또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논란이 이는 그런 상황이 또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소는 하겠죠. 뭐 그거야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대표는 인적 쇄신 그리고 강성 지지층 등을 대상으로 자제하는 목소리 당부하는 양상인데 민주당도 거기에 이어서 좀 이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하더라고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민주당 당원이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박 실적에 포함해서 웹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문팬을 자처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또 곤란한 처지에 놓일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과연 그분들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일까요?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분란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분들은 간자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사 대응을 저희가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일찍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소 좀 그 대응이 좀 늦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여야 모두 사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5.18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을 훼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미워해서 내부의 전쟁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지지층들, 이분들 모두가 다 사실 당 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 구조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으로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약 80만 정도의 책임당원, 민주당이 120만 정도의 권리당원, 전부 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는 이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많은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인 거죠. 민주주의가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극단적 대립을 유도하는 일부의 부작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지 민주당의 분란 혹은 국민의힘의 분란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또 정당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극복해 나가야 될 우리 모두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양쪽 있습니다. 정당 다 물론 강성 지지층이 있죠. 강성 지지층이 있지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처럼 문자 폭탄 들리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고 이런 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교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